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2차 창작이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영상으로 다뤘던 삼체, 관상지주처럼 원작자가 팬픽을 공식 설정으로 인정해줬다면 엄청난 영광이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원본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유명해진 이런 짤들도 성공한 패러디라고 볼 수 있고요. 자본주의 세상이니 돈으로 생각하면 팬픽인데 원작보다 많이 팔린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도 가장 성공한 2차 창작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작품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패러디로 시작해서 노벨문학상을 받아버린 파리대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2차 창작물 파리대왕의 원작인 산호섬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랄프 로버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로버는 방랑자라는 뜻으로 본명은 아니고 여행을 좋아하는 성격 탓에 친구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랄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선장이었고 증조부는 해병대원이었으며 어머니 때의 가족들 역시 해군 출신으로 랄프가 기억하는 모든 가문의 조상이 바다와 연관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랄프의 아버지는 랄프가 태어나면서 항해를 그만두고 작은 어촌 마을에 정착했지만 그런 핏줄은 어디로 가지 않는지 랄프는 처음으로 걸음마를 뗄 때부터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을 강하게 드러내곤 했죠. 랄프의 아버지는 근해에서 무역에 종사했고 랄프는 선원들과 만나며 그들이 들려준 이국 땅의 놀라운 이야기에 매혹되곤 했습니다. 그중 랄프가 가장 좋아했던 이야기는 남쪽 바다의 산호섬에 대한 것으로 산호벌레라는 작은 생물에 의해 형성된 비옥한 섬은 1년 내내 여름이 지속되며 풍부한 열매가 가득하지만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부족들은 아직 야만성을 간직하고 있기에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죠. 두근거리는 바다 이야기에 빠진 랄프는 15살이 될 무렵 남쪽 바다로의 항해를 결심했습니다. 랄프의 부모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랄프의 아버지 역시 훌륭한 선장이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났던 시기가 있었기에 결국 랄프의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랄프는 남쪽 바다로 떠나는 상선에 올라탔고 엄마가 선물로 준 성경 한 권을 품에 안은 채 태평양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랄프는 배 위에서 2명의 특별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18살의 키가 큰 잭 마틴으로 똑똑하고 활기차면서도 온화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피터킨 게이라는 작고 장난꾸러기인 친구로 세 사람은 항상 함께 밥을 먹으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나는 물고기를 처음으로 목격해 놀라는 등 다양한 경험이 랄프를 설레게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로만 듣던 산호섬지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산호섬들을 지나칠 때마다 아름다운 해변과 야자수를 보며 랄프는 언젠가 저 섬에 상륙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고 얼마 뒤 그런 랄프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열대지방에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폭풍이 배를 덮쳤고 첫 돌풍은 돛대를 날려버린 뒤 닷새간 지속되었습니다. 6번째 날 선장은 더 이상 배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트에 선원들을 태우고 눈에 보이는 산호섬으로 탈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잭은 피터킨과 랄프를 데리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폭풍 때문에 보트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여기에 선원들이 전부 올라타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노에 달라붙어 버티다가 배가 해안에 닿기를 바라는 게 더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었죠. 사실 어느 쪽이든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었기에 랄프와 피터킨은 잭을 믿고 마지막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배가 암초에 걸리며 일어난 파도가 선원들이 탄 보트를 흔들었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랄프는 노에 머리를 박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 랄프는 파도 소리와 함께 해변에서 눈을 떴습니다. 잭과 피터킨은 진지하게 깨어나 랄프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행히 랄프가 얼굴에 상처가 남은 것 정도를 빼면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았습니다. 보트가 전복되진 않았지만 노가 완전히 망가진 채로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으니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식량도 없이 작은 보트에 갇힌 신세가 되었겠죠. 물론 산호섬은 하나의 섬이 아닌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지대였기에 반대편에도 사람이 살만한 섬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이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랄프는 배가 망가져 피난처도 식량도 없게 된 처지에 절망했지만 잭과 피터킨은 의외로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잭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 구조당한 것에 감사하고 있었고 피터킨은 야만국가에서는 백인이 왕이니 이곳의 원주민들에게가 섬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낭만을 품었죠. 주민이 없다면 그건 그때 생각하고요. 일단 랄프 일행은 개인 소지품을 점검하고 섬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날이 나가서 칼보다는 톱에 가깝게 변한 펜칼이나 노끈, 망원경 정도가 소지품의 전부에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었지만
피터킨이 누에 박힌 도끼를 주어 당장 쓸만한 장비는 챙길 수 있었습니다. 소지품 점검을 마친 이들은 가장 나이도 많고 키도 큰 잭을 대장 삼아서 섬을 탐색했습니다. 잭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기에 낯선 섬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었고, 피터킨은 작은 덩치에 원숭이처럼 나무를 올라 코코넛을 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랄프는 이 소설의 서술자죠. 섬은 먹을 수 있는 코코넛이 잔뜩 자랐고 날씨는 밤에 불이 없어도 될 정도로 온화했기에 이들은 한동안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굴을 까먹으며 목가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마음의 여유를 찾은 이들은 산 정상에서 이곳을 둘러본 뒤 여기가 무인도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먹을 게 넘치더라도 섬에서 평생을 사는 것은 심리적인 저항감이 너무 컸기에 이들은 식량은 모으면서도 집이라 할 만한 거주지를 만드는 일을 미뤄왔지만 섬은 무인도에 배도 찾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 슬슬 집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잭은 도끼를 이용해 노에 걸린 쇠 조각을 두들기고 날을 갈아 작은 칼로 만들었고 통나무를 깎아 작은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로 멀리까지 나가는 건 당연히 현실성이 없었고 조개나 코코넛이 아닌 새로운 먹을거리를 위해 낚시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첫 항해에서 상어를 만나는 바람에 이들은 잡은 물고기를 모두 던지고 도망쳐야 했고 피터킨은 한동안 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후 상어가 들어오지 못하게 바위로 둘러싸인 해변을 발견하긴 했지만 여기는 낚시에는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고 그냥 안전한 수영장 정도에 불과했죠. 아무튼 섬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난 뒤 세 사람은 섬을 한 바퀴 돌며 섬의 다른 자원을 찾아볼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사냥할 수 있는 만만한 육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섬 반대편에는 여기보다 더 좋은 거주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잭은 활과 화살을 제작했고 랄프는 슬링을 만들어 만일의 변수에 대비했습니다. 피터킨은 잭의 칼을 나뭇가지에 달아 창을 만들었지만 너무 길어서 별 쓸모는 없어 보였죠. 섬 전체에 코코넛 나무가 가득했기에 이들은 굳이 식량과 물을 챙길 필요 없이 각자의 무기만 들고 섬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섬을 돌던 이들은 타로나 빵나무와 같은 탄수화물과 자두같이 생긴 과일을 먹고 잠든 돼지 무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잭과 랄프가 화살과 슬링으로 사냥을 시도했고 화살에 맞아 도망친 돼지를 피터킨이 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간만에 먹는 육지동물의 고기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지만 멧돼지가 아닌 이런 겁 많은 돼지들이 무리지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누군가가 이 돼지를 길들여 키운 적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무인도이니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요. 그렇게 섬을 거의 돌았을 무렵 이들은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너무 늙어서 앞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듯 했고 새 소년들의 손길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앵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가 나타난 길을 따라가자 낡은 오두막에서 오래전에 죽은 사람과 개의 해골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개와 인간은 오래전에 죽었고 고양이만이 살아남아 여기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오두막을 뒤졌지만 사람의 이름이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권총은 한 자루 있었지만 이마저도 화약이 없어서 부싯돌 대용으로나 쓸만한 물건이었죠. 아이들은 파밍을 마친 뒤 오두막을 무너뜨려 간이 무덤을 만들어줬고 무거운 마음으로 섬 탐방을 마쳤습니다. 비록 이 섬이 위협이 적은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어른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무거운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탐사를 마친 뒤 잭은 나무칼과 도끼로 작은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랄프와 피터킨은 배가 만들어지는 동안 사냥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는 3주하고도 얼마간이 더 지나서 완성되었습니다. 당연히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배는 못 되었지만 인근의 다른 섬까지 항해하는 정도는 가능해 보였죠. 적어도 이제 상어가 건드리기만 해도 뒤집어질 정도로 허술한 배는 아니었습니다. 산호섬은 군도 형태로 되어 있기에 이들은 조금만 배를 타고 나아가도 다음 산호섬을 찾을 수 있었고 어떤 섬은 아이들이 머무른 섬보다 작고 별 볼 일 없었지만 또 어떤 섬은 펭귄이 무리지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방의 섬에서도 사라진 선장과 선원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근방의 섬들은 아이들이 다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이것만으로 그들이 죽었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섬으로 돌아가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잭과 랄프는 수평선 너머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배 두 척이 이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랄프는 처음에는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기뻐했지만 이 배들은 랄프의 생각보다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는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소수의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두 번째 배가 이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첫 번째 배가 이곳에 상륙하고 나자 두 번째 배의 원주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첫 번째 배의 원주민들을 모두 붙잡아 묶어놓았고 그들 중 하나의 머리를 때려 죽인 뒤 구워먹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피터킨과 랄프에게 칼을 주어 포로들을 구출하도록 하고 자신은 몽둥이를 들고 원주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잭이 족장과 일기토를 벌이며 시선을 끄는 동안 피터킨과 랄프가 포로들을 구출했고 아이들은 포로들과 힘을 합쳐 원주민들을 처치했습니다.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아이들과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잭은 간단한 몸짓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전달했고 포로들의 족장의 이름이 타라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그저 약해서 당했을 뿐 딱히 문명화되진 않았기에 잭은 이들을 통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죽은 다른 원주민들을 먹으려 들었고 타라로에게 이걸 좀 말려보라고 하자 타라로는 그냥 말을 듣지 않는 원주민들을 다 때려 죽여서 해결하려 들었죠. 잭은 죽은 원주민들을 전부 매장하고 이들에게 돼지와 나무 열매들을 제공해 주었고 원주민들은 며칠에 걸쳐 카누를 수리한 뒤 다시 자신의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주민들이 떠난 뒤 아이들은 원주민과의 일을 계속 기억에 남겼습니다. 어쨌든 눈앞에서 사람이 죽고 고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처음으로 봤으니 이는 한동안 상당한 우울증을 유발했죠.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원주민들이 타던 작은 카누가 아닌 제대로 된 크기의 범선이 섬에 상륙했습니다. 아이들은 드디어 구조를 받았다 생각해 기뻐했지만 그 배는 다짜고짜 섬에 폭격부터 가기 시작했고 해적선을 상징하는 검은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해적선에 탑승하면 해적들의 오락을 위해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같은 해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겠죠. 아이들은 섬을 탐사하던 중 발견한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동굴은 절벽에서 떨어진 뒤에 잠수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해저에 있었기에 해적들이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게 거의 없으니 해적들이 떠나지 않으면 여기서 굶어 죽어야 했죠. 아이들은 동굴에서 이틀간 버텼고 랄프는 식량을 보충할 겸 정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적에게 붙들렸습니다. 해적들은 이미 아이들이 머문 흔적을 근거로 랄프 혼자 섬에 머무른 게 아님을 알고 있었고 랄프에게 다른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랄프는 자신을 절벽에 던져도 답은 들을 수 없을 거라 도발해 해적들이 자신을 동굴에 있는 절벽으로 던져버리기 유도했지만 선장은 그 전에 고문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제안했습니다. 절벽에 던지면 다른 애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랄프는 해적선에 끌려갔습니다. 랄프는 역시 고문은 좀 무서웠는지 섬에 오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고 선장은 자신들이 해적이 아니라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좀 거친 뱃사람이고 상인입니다. 해적 깃발은 그냥 보는 사람도 없다 보니 장난으로 걸어본 거고요. 오, 해적은 걸리면 바로 사형 아니었나? 아무튼 이들은 섬에 남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에 랄프를 태운 채 이미 멀리 출항해버린 참이었고 선장은 랄프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배에서 일할 것을 권했습니다. 어차피 달리 갈 곳이 없었던 랄프는 일단 문명화된 섬에 도착할 때까지는 선장의 일을 돕기로 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분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주가 흘렀습니다. 랄프는 이 배에서는 그리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다른 선원들 역시 랄프를 그 쓸모에 맞는 존재로 대했습니다. 그나마 랄프와 대화가 통한 사람은 랄프를 섬에서 붙잡았던 블러디 빌이라는 선원뿐이었습니다. 랄프와 비슷하게 어영부영 배에 탑승해버린 빌은 거칠고 험한 선원들 사이에 별로 적응하지 못해 늘 무뚝뚝했고 그나마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은 랄프 정도나 대화를 할 만했죠. 랄프는 계속된 꺼림칙함에 빌 외의 사람들과는 거의 친분을 쌓지 못했고 한 선교사들의 배와 만나며 그 감정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선장은 선교사들에게 몇 차례 덕담만 들려준 뒤 작별했고 선원들은 왜 선교사의 일행을 죽이고 약탈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적이 맞았습니다. 해적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부류로 상대배가 만만하다 싶으면 다 죽이고 약탈하지만 상대배가 좀 빡세다 싶으면 상선으로 위장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이들이었죠. 다만 선교사의 경우 초반에 말했듯 원주민들의 식인 풍습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 안전한 항해를 위해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전에 아이들의 섬을 다짜고짜 폭격한 것도 선교사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섬을 방문할 때마다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다 보니 혹시 모르니 대포부터 날려 애초에 덤빌 생각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랄프는 해적선이 섬을 방문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때마다 몰려오는 원주민들의 포격으로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배에 내려서 원주민들과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원주민들이 해적선에 접근했던 건 해적 고기를 노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으니 랄프가 원주민에게 접근해봐야 바로 뚝배기가 깨져 고기가 될 처지였습니다. 빌은 만약에 배에서 도망칠 생각이라면 이미 모든 원주민들이 문명화된 타히티 섬 근방을 노리는 게 좋겠다 했지만 선장 역시 그걸 알고 있기에 그곳을 지날 때면 경계를 몇 배로 받고 있습니다. 선장은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원주민들과도 일부 거래를 트고 있었습니다. 루마타라는 이름의 족장 아래 모인 원주민들은 한쪽에서는 선장과 물물교환을 했고 다른 쪽에서는 포로들을 묶어 카누로 뭉개 처형시키고 있었습니다. 랄프는 그곳의 수많은 원주민들 중 과거 산호섬에서 제기 구출한 족장 타라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라로는 루마타의 부족의 일종의 손님으로 참석해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딸과 갈등을 맺고 있었습니다. 타라로의 딸 아바테아는 정확히는 친딸은 아니고 타라로의 부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타라로는 부족 간의 화합을 위해 아바테아를 어디론가 결혼시키려 했지만 아바테아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었죠. 그리고 타라로는 어차피 친딸도 아니고 포로로 잡아 입양한 딸이니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바테아를 긴 돼지로 만들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고기는 돼지 맛이 나는데 생긴 건 길쭉하다 해서 원주민들은 이를 긴 돼지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족의 루마타는 항상 선장과 잦은 말싸움을 벌였고 선장 역시 야만인들을 딱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며 세게 굴었습니다. 이 관계는 랄프에게 예상치 못한 탈출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선장은 거래의 마지막에 이들을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원주민들을 대포로 겁만 조금 주면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공짜로 자원을 들고 떠날 수 있으니까요. 랄프는 겁쟁이 취급을 받고 있었기에 배에 남겨졌고 잠시 뒤 원주민들이 내지르는 승리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선장이 싸움에서 져서 바베큐가 되어가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이대로 랄프도 붙잡히면 공범으로 고기가 될 상황이었기에 랄프와 빌은 배를 몰고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원주민들이 배를 추격했지만 아무리 이겼더라도 총은 무서운 물건이었기에 빌의 위협사격 몇 번의 추격을 포기하며 랄프와 빌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랄프는 배가 떠나자마자 긴장이 풀려 기절하듯 잠들었고 깨어나자 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빌은 랄프와 달리 원주민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 도망친 것이었고 가슴팍에 총을 맞은 채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제대로 된 의료 장비가 없었기에 결국 배 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랄프는 빌이 죽은 뒤 대포알을 발에 묶고 수장에 장례를 치렀고 잭과 피터킨이 기다리고 있을 산호섬으로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남겨놓은 지도에 랄프의 섬이 표식으로 남아있었기에 랄프는 섬의 위치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 범선은 적어도 8명은 있어야 조종을 할 수 있기에 랄프가 이 배를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야 했지만 랄프는 어떻게든 배를 산호섬이 있는 방향으로 몰았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랄프는 이 소설의 서술자고 독자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위해 굳이 세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겠다고 합니다. 오, 이건 좀 신선하네요. 그렇게 몇 주간의 항해 끝에 랄프는 혼자 범선을 끌고 산호섬에 돌아왔습니다. 잭과 피터킨은 처음에는 해적들이 돌아온 것이라 착각하고 도망쳤지만 랄프의 목소리를 들은 뒤에야 안심하고 감격의 재해를 겪었습니다. 잭과 피터킨은 랄프가 돌아오지 않고 해적선이 떠나자 해적들이 랄프를 죽인 줄 알고 시체를 찾아다녔고 시체가 보이지 않자 아무래도 해적선을 타고 사라졌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죽일 생각으로 배에 태운 것은 아닐 테니 일단은 안심하고 섬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랄프와 잭, 피터킨은 다시 모였고 이제 범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잭은 족장 타라로가 아바테아를 강제로 결혼시키거나 잡아먹었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자 기사도 정신이 발휘되었고 그렇게 아이들은 섬의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흔적으로 남긴 뒤 범선에 식량을 싣고 타라로의 섬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범선은 8명은 달라붙어야 조종할 수 있는 배이니 고작 3명의 소년만으로 배를 조종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됐지만 랄프는 한 명일 때도 독자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스킵한 방식으로 배를 조종했는데 3명이면 어떻게든 조종하겠죠. 랄프는 이걸 세상 일은 시도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다라는 교훈으로 내놓았는데 일단 좋은 말이니 그러려니 넘기죠. 아이들은 진짜로 수월하게 배를 몰았고 3주간의 항해 끝에 타라로의 섬에 상륙했습니다. 빌이 죽기 전에 남긴 말에 따르면 타라로의 섬 남쪽에는 개종된 원주민들이 있기에 랄프 일행을 만나자마자 잡아먹진 않겠지만 하필 타라로가 기독교에 부정적이고 개종된 원주민의 숫자도 적기에 이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퍼졌다는 것은 선교사가 있다는 뜻이고 선교사는 영어를 할 줄 알 테니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잡아먹지 않으면서 영어가 가능한 유일한 인력들이 그곳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대대로 섬에는 교사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었고, 그는 사람들을 개종시켜 식인이나 인신공양 풍습을 방지하면서 이들이 문명화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꽤나 기독교 뽕이 차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라로는 식인이나 인신공양 풍습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의미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먹는 것에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들은 이렇게 과격한 이들이기에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이들 역시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잭은 여전히 기사도 정신을 남겨 타라로와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은 과거 산호섬에서 자신들이 타라로와 아바테아 그리고 다른 원주민들의 생명을 구했으니 아바테아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 요구했지만, 타라로는 이미 아바테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기로 약속했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바테아가 다른 곳으로 보내지기까지는 3일의 시간이 남아있었죠. 잭은 아바테아를 데리고 아바테아가 살아가는 족장이 있는 부족으로 도망치려 했고, 어림도 없이 바로 붙들렸습니다. 그렇게 잭과 랄프, 피터키는 타라로의 포로가 되었고, 타라로는 자신들의 부족에서 난동을 피운 아이들에게 분노해 처형을 지시했습니다. 잭은 자신이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것을 후회했고, 그렇게 절망과 우울함이 가득한 한 달 뒤 선교사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선교사야! 구하러 왔구나! 응, 맞아. 선교사는 아이들이 붙잡혀 있는 동안 타라로를 개종시켰고, 때문에 더 이상 인신공양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라로는 자신들의 신상을 태워버렸고, 부족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간만에 영어가 통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눈 아이들은 이제 슬슬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는 여기에 선교를 위해 왔으니 당연히 돌아갈 길도 준비해놓은 상태였죠. 그렇게 아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19년에 다니엘 디포가 로빈슨 크루소를 쓴 뒤 이런 식의 섬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들이 크게 유행을 타게 되었고, 그중 산호섬은 가장 인기가 있는 작품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놓고 비교해보면 섬에서 강인한 힘과 의지를 가진 주인공이 섬에 갇혀 오히려 별장으로 느껴질 정도로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며 미개한 원주민을 구출하고 그들을 기독교의 힘으로 문명화시켜주는 것까지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요즘 웹소설들과도 되게 닮았습니다. 고난은 최소화해서 고구마를 줄이고 최대한 독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어떤 의문도 던지지 않고 오직 사이다로만 이야기를 진행시켜준다는 점에서요. 아무튼 윌리엄 골딩은 이런 기독교 만세, 영국 만세에 불만을 가졌고, 악마 중 하나인 벨제붐의 상징인 파리를 제목에 내세우고 산호섬의 등장인물 이름을 따 소년들이 섬에서 야만적으로 생활하는 나의 것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보겠다 결심하니 그것이 바로 파리대왕이었다. 그래서 파리대왕의 결말부에는 산호섬을 직접 언급하면서 디스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남겨두도록 하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인 말 중 하나가 너희는 예술이 아니라 상품을 파는 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호섬과 파리대왕의 차이가 상품과 예술의 차이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에 와서야 산호섬이 유치해 보이고 파리대왕이 명작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산호섬이야말로 트렌드에 맞아 모두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영화로 치면 범죄도시 같은 작품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판매량이나 인기는 산호섬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결국 현대로 와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건 장르의 원조가 되는 로빈슨 크루소와 그 장르를 강하게 비틀어버린 파리대왕과 15소년 표류기 정도니 이게 예술에 비해 상품이 가는 한계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산호섬 작가님이 불행했을까요? 물론 자기 소설을 디스한 작가가 그 디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좀 기분이 별로였을 것 같긴 하지만 30년, 40년 뒤 독자들이 박수와 찬사를 보낼 글이 지금 내 글을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을 기쁘게 하는 글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파리대왕이 산호섬 나오고 100년 뒤에 나온 책이라는 걸 생각하면 산호섬의 인기도 최소 100년은 지속되었다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니 좀 무섭긴 하네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성공하고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IP들은 100년 뒤, 200년 뒤 어떻게 기록될까요? 어쩌면 그때는 선조들이 이런 유치한 걸 재밌다고 빨아줬다니 하면서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작품이 2024년에 상징하는 아름다운 예술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얘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다음 소설로는 3체 시리즈의 마지막
사실 삼치와는 별 상관없지만 암흑의 숲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알려진 SF 소설을 준비 중입니다. 삼체 단물 빨기는 아마 여기서 완전히 끝날 것 같네요. 이제 뭐 더 가져올 소지가 없기도 하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